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회 라이터 스쿨에 참여한 조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소설이 상을 타게 되면서 중단편 소설집을 연말에 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수록될 또 추가적인 작품들을 집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어주고, 또 평소에 존경했던 장강명 작가님께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서울대 STS SF 연구자분들께 이야기와 관련하여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또 문예지 리터에 게재될 수 있는 검토 기회도 갖게 되고, 또 제가 신림에서 4년 넘게 살았는데 서울대에서 한번 청강을 신청해볼까 하는 생각을 4년 내내 갖고 있다가 한 번도 실행을 못 해봤는데, 한번 이 기회에 또 서울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억을 잃고 깨어난 한 소년을 여성형 안드로이드가 외딴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안드로이드가 미래에 인권 문제가 생기면서 안드로이드를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인권 문제가 생기면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운 뒤에 공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안드로이드와 그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소년은 안드로이드가 해준 말들에 점점 의문을 품게 되고, 소년의 부모님이 안드로이드가 인간과 같은 인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다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도 나를 이렇게 섬기면서 살면 안 된다,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그걸 계속 거부하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외부 글쓰기 수업을 수강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제 대학에서 글쓰기 관련한 수업은 들었었는데요. 일단 라이터 스쿨에서는 강사님께서 그 수업 전에 그 각 작품마다 피드백을 준비해 주시는 그 양과 밀도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장강면 작가님 정도의 어떤 능력과 경력을 갖고 계시면은 글들을 쭉 읽고 난 뒤에 수업 때 와서 그냥 말로 풀어서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기억이 다 나시니까 전에 미리 굉장한 분량의 문서로 피드백을 다 준비해 주시는 걸 보고, 수업 때 진행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그 피드백 종이를 또 두고두고 저희가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퀄리티 있게 너무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STS SF 연구자분들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값졌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항상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옛날에 이렇게 같이 글 쓰는 동료들이랑 혹은 학생들이랑 모여가지고 서로 막 피드백하고 이랬을 때의 에너지가 되게 그리웠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모 과정을 거쳐서 수강생으로 선정되신 20분의 수강생 분들이 작가로서 현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 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셨고, 당장 활동은 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능력과 열망들이 되게 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뜨거운 그 분위기가,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되게 좋았고요. 거기서 충분히 충족이 됐고, 장강면 작가님의 수업을 통해서 또 평소에 글쓰기란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의 정제된 경험을 통해서 더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더 잘 정리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작가라면은 자기가 쓰는 글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글에 막 세계를 막 쓰여지지 않은 것도 다 알고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막 누군가 질문했는데 그거를 대답하지 못하면은 내가 준비가 안 된 것이고, 그 세계를 모르는 거고, 100%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졸업 후에 한 3, 4년 전에. 지금은 저는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것보다 어떤 이야기가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고, 그냥 그 모습을 내가 받아 적어주는 것 뿐이다. 그래서 내가 좀 그 모습을 다르게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얘가 원래 갖고 있는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죠. 약간 화석 발굴처럼. 옛날에 공룡 화석 보면 이제 이 발톱을 발굴자들이 코에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 코에 붙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발톱이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엄지발톱으로 다시 옮기고 그런 일화들이 있었는데 초기에 뭐 그런 것처럼 제가 만약에 화석 발굴자라면은 글 쓰는 사람으로서 공룡의 모습을 진짜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묻혀 있는 공룡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좀 그걸 좀 이야기 자체를 좀 존중해 주는 식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저는 마음이 좀 더 좋고, 왜냐면 막 나를 위해 막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기보다 이야기가 바라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했던 얘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변화가 생겼다기보다는 많은 선생님들께 대학교에서 수업도 들어보고 또 많은 작법서도 읽어보고 글 쓰는 동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제가 직접 글 쓰면서 가지게 된 생각들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비교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서로 막 상충되고 막 부딪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커다란 하나의 진실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강명 작가님 수업을 들으면서도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시각들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게 됐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남들이 믿지 않는 무언가를 혼자서 되게 깊이 믿고 막 남들이 비웃을 때 혼자 그거를 믿다가 결국에는 뭔가 거짓말 같았던 그 진실에 뭔가 닿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남들이 안 믿는 걸 믿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계속 쓸 것 같고 또 이번 라이터 스쿨에서 배운 것으로는 이제 어떤 기술이 생겼을 때 그 기술이 일으킬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정남현 작가님께서는 미리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탐구를 한 뒤에 이야기를 그로부터 짜내는 어떤 그런 준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다음번 SF를 쓸 때는 라이터 스쿨에서 배운 대로 그런 상상의 기술이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라이터 스쿨에서 배운 대로 적용을 해보고 작업에 반영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도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시대의 어느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개인의 힘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서 다 정해진 관념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글쓰기가 정의하거나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궁금한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질문, 그거를 이야기로 재밌게 다뤄본다.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또 질문을 던져보는 뭐 그 정도가 좋은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터 스쿨 일기 수강생 최지혜입니다. 저는 드라마 대본 쓰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대본은 아무래도 영상으로 촬영되는 걸 전제로 하다 보니 대본이 아니라 제 손끝에서 완성되는 소설이란 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쓴 소설은 기후변화 게임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고도로 발달한 메타버스는 현실과 구분할 수 없다는 게 현실화된 메타버스가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시대에 달라진 사랑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기술이랑 콘텐츠가 과연 인간의 이타성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라이터 스쿨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서울대와 미음사라는 두 가지 단어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서울대에서 STS를 전공하는 박사님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리터를 출간하시는 미음사에서 원고를 검토해 주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기대했던 부분은 장강명 리더 작가님에 대한 기대였는데요. 제가 이 라이터 스쿨 수강생이기 이전에 작가님의 책을 계속 너무 재미있게 읽어온 독자이자 팬으로서 작가님의 수업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수업을 들어서 기대 이상으로 충족을 받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리더 작가님과 다르게 저 말고 다른 수강생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기대가 없이 수업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저에게 좋은 자극을 많이 주는 분들을 동기로 만나게 돼서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 좋은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페이지를 계속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재미가 제일 제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할애받은 지명과 그리고 그걸 읽는 사람들이 내어준 시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고 그 예의가 저는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재미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거나 어떤 편견과 혐오를 강화하면서 만들어지는 재미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재미를 따르는 쪽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변화가 생겼는데요. 가장 큰 점은 어떤 소설의 독창성이라는 게 되게 혁명적인 어떤 구조의 전복이 아니라 디테일에서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전에도 그런 생각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뭔가를 쓰려고 할 때마다 이게 너무 새롭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수업을 듣고 다른 수강생 분들도 아이디어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구조에서 그 안에서 디테일을 쌓아간다면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과제 라이터 스쿨 수업에서 소설을 쓰면서도 느낀 게 제가 정말 로맨스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맨스와 어떤 SF나 판타지가 결합된 새로운 모양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사랑이 꼭 남녀 간의 어떤 성별 간의 연애 감정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주는 그런 러브 스토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지를 생각해 보면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서 좀 가끔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면 나는 그 속에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좀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틀에 가두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글쓰기라는 도구를 갖고 활용을 해본다면 좀 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관점을 던져보는 것이 글 쓰는 사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한민이라고 하고요. 라이터 스쿨 이번에 1기에 참가하게 돼서 이 인터뷰에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도 이제 소설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글쓰기 모임에도 많이 찾아가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취미보다는 좀 부캐 영역으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공모전에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마침 생각한 소설이 SF 소설이었고 그때 마침 미는파 인스타그램에서 라이터 스쿨 공고가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쓰고 있는 소설 주제랑 또 라이터 스쿨의 어떤 큰 주제랑 잘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 문우님들과 함께 글을 쓰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이제 예측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이 있다는 세계를 제가 상상을 했고 이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미래를 정확히 예지하는 형태로 예언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 인공지능을 따르는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그런 세계관이고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종교를 믿었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를 믿지 않게 되면서 벌어진 어떤 갈등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기대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저는 소설을 많이 썼었는데 뭔가 시놉시스를 정확하게 짠다기보다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을 순간순간 나열하는 방식에 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이 후반부에서 마무리를 할 단계가 되면은 설정이 서로 충돌한다든지 시놉시스가 꼬인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놉시스를 좀 깔끔하게 다듬는 연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작가가 되려면 이런 소설 쓰는 과정을 루틴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라이터 스쿨에서 좀 그런 점들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 배경 설정이라든지 단편 소설에서 플롯을 짜는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밀착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라기보다는 예상과는 달랐던 점은 라이터 스쿨의 이런 어떤 규모가 이렇게 클 줄 모르고 참여를 했던 것 같아서 제 생각보다도 이제 더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작가님께서도 더 상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라이터 스쿨에 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분들이 모인다는 점이 제일 큰 차별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글쓰기 모임이나 어떤 소설 수업 같은 경우는 뭔가 장르적인 특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맨스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순수 문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판타지나 SF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수업에서 지향해 줘야 하는 방향성이 조금 흐트러진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분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밀도 높은 수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라이트 스쿨 같은 경우는 그런 STS, SF라는 큰 주제로 묶이다 보니까 또 SF라고 하면 또 로맨스나 다른 소설에 비해서 배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께서도 실제로 배경이랑 플롯, 주제, 인물 이런 순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셨고 다른 참가자분들께서도 다 저랑 같은 장르를 이제 쓰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더 밀도 높은 수업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독자들로 하여금 일단 감정이 잘 이입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독자들이 이제 감정선을 잘 따라와야 어떤 주제의식도 더 부각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관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던 그런 소설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들이 있는데 그 관념들이 뭔가 전문적이지 않고 다소 피상적으로 흐릿하게 흩어져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이터 스쿨을 통해서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인물 구성 측면에서 장강명 작가님께서 이제 욕망과 두려움에 관해서 인물을 설정하는데 욕망과 두려움에 관해서 서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인물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있어서 좀 막연하게만 이렇게 불안한 점이나 공포심을 좀 극대화해서 내적 갈등을 소설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작가님께서 이런 점을 찝어서 수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그런 제 가치관을 조금 더 뚜렷하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만약에 편집자님들께 채택이 된다면 이걸 연작으로 좀 이어서 쓰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종교가 있다 보니까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도 쓸 수 있을 거고 이 종교를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을 조금 더 조명하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챗GPT나 어떤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가 많이 나오면서 뭔가 사람이 쓰는 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는 창작자들한테 위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람이 글을 쓴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도 어떤 사진이랑 그런 사람이 하는 미술이 완전히 다른 장르처럼 취급이 된 것처럼 지금도 어떤 이런 인공지능이 하는 소설과 사람이 쓰는 글이 완전히 다른 어떤 예술이 분화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해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애니메이션 스토리 작가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감독하고, 지금은 소설 쓰면서 꾸준히 글을 쓰고 있는 이연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설 쓰는 거를 워낙 엄청 좋아해가지고 혼자서는 꾸준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다른 작가님들로부터 좀 뭔가 가르침도 받고 싶고 그분들의 말씀도 받고 싶었던 와중에 되게 좋은 공고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 작품 이름은 하와이 사과라고 하고요. 그 영화를 하는 그 주인공이 에비 에이플이라는 감독을 만나는데 그 감독이 사실은 AI 인공지능 감독이어가지고 그 감독과 나와를 비교하면서 뭔가 그 창작 욕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다른 작가님들이랑도 교류를 하고 좀 이제 많이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실 다른 강좌들도 많이까지는 아니도 꽤 수강을 한 편인데 좀 다른 강좌들도 정말 너무 좋았지만 이 라이터 스쿨이 저한테 진짜 좀 많이 뜻깊었던 건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실감나게 작가 생활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도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작가님께서 굉장히 피드백을 엄청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사실 그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도 작가님께서도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가 물론 그걸 잘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바로 쓸 수 있는 되게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우선 그 장강명 작가님을 만날 생각이 엄청 설레었었는데 실제로 뵙게 되니까 거의 뭐 스타스트럭 온 것처럼 너무 기뻤었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이제 다른 수강생분들, 그러니까 같이 글 쓰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뜨거운 바이브, 뜨거운 느낌 이런 걸 같이 느끼고 싶었는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외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써본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계속 그 영화라던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를 해왔어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사람들이 봐야지 이게 비로소 뭔가 빛을 발할 수 있고 봐야지 그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자라서 그런지 제가 뭔가 소설을 쓰더라도 정말 주제도 너무 좋고 문제도 너무 좋고 내용이라든지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읽히지 않으면 정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어가지고 독자들에게 쉽게 좀 재밌게 술술 읽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다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달리 제가 이제 잘 읽히는 소설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 문장들이 좀 제가 이렇게 문장이 아름다운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장도 구사를 하는 편인데 일단 문장이 아름다워야지, 소설이 좀 아름다워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좀 이 라이터 스쿨에서 다른 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작가님에게서 이제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무조건 1순위고 그리고 나서 문장의 아름다움이라던가 그 다음에 추구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너무 즐길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 미디어 업계에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다른 OTT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뭔가 TV나 OTT나 영상으로 줄 수 없는 제가 영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디오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문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어요.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설이 뭔가 소외된 사람들, 뭔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을 조명하고 또 그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이제 작가의 역할이겠지만 당연히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텍스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 텍스트를 읽고 상상하는 그런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뭔가 비디오라던가 기술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재미를 주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문화예술원 라이터스쿨 프로그램 수업 조교를 맡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안세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수업 조교의 입장으로 10주간 수업을 모두 참관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더 작가님한테 수업도 듣고 약간 소설 창작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조교의 입장으로서 작가님도 그리고 수강생 분들도 이렇게 지도와 또 이렇게 창작에 대한 열정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제 입장으로는 굉장히 과분하게 수업 진행하고 또 많은 열정이랑 그런 거 느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을 근거리에서 만나 뵙게 된 건 정말 굉장히 소중하고 또 연구자로서 굉장히 드문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작가님들이 소설을 쓸 때 느끼는 애로사항 같은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강명 작가님께서도 중간에 해주셨는데, 그 말을 빌리자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작가의 부엌을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근거리에서 어떤 식으로 소설이 창작되고 또 어떤 식으로 수정되고 탈고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기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건 작가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독자, 특히 예상 독자의 이제 반응이나 예상 독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창작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주제의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멋지게 전달될 수 있을지 문장을 많이 다듬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소설의 서스펜스를 불어넣어서 독자를 끝까지 소설을 읽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테크닉적인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에서도 조금 더 작가와 독자 혹은 작품과 독자 사이에 그런 수용적인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매체나 사진 등 이미지 매체 등등이 이제 텍스트의 역할을 잠식하고 있다 내지는 대체하고 있다라는 언급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라는 매체, 인간이 굉장히 공들여서 다듬은 어떤 문장의 힘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것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영상 매체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문장의 힘은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약간 글쓰기 관련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의 주제는 또 SF 소설이었는데, 이런 주제 말고도 소설이든 시든 아니면 정말 다른 종류의 글쓰기든 글쓰기에 관련한 좀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작가님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도 앞으로 수업 진행하고 또 많은 걸 배워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민음사 서울대 라이터스쿨 1기 지도 강사를 맡아서 10주 동안 학생들과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STS, SF라는 말이 좀 많은 분들한테 낯설 건데요. 사실은 제가 좀 지어낸 말이에요. SF 중에서 좀 어떤 종류의 SF를 좀 특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고 싶다,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고요. STS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과학 철학의 한 분야이고, 지금 뭐 한국어 번역이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 사회학이라고 번역을 한 적도 있고, 뭐 과학기술과 사회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뭐 인간의 삶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혹은 사회가 과학이나 기술에 미친 영향, 그런 주고받은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서울대에도 과학학과에서 이제 홍성욱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죠. STS, SF는 그런 STS의 문제의식을 좀 SF로, 문학으로 좀 구현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뭐 명명한 그런 장르 명칭입니다. 저희가 그냥 SF라고 할 때에도 범위가 꽤 넓어가지고 뭐 스페이스 오페라도 있고 뭐 사이버 펑크도 있고 뭐 작은 장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당장 한 세대 이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은 과학 기술들을 소재로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뭐 어떤 뭐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경이감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사회에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써보자, 그런 장르입니다. 사실은 뭐 이 주체가 뭐 민음사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지도 강사로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되게 논의를 그래도 꽤 상당히 깊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수강생분들이 어쨌든 여름에 10주 동안 이 워크숍을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배워가는 게 있게 하자. 아까 질문에서 STS, SF라고 뭐 그런 장르 얘기를 했지만, 꼭 STS, SF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아예 SF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10주 동안 이렇게 단편 쓰기 작업을 참여를 했더니 그 전이랑 완전히 글쓰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작가로서 좀 성장을 한다. 어떤 실질적인 좀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익히고 좀 얻어가는 게 많게 하자. 그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부터 다른 어떤 글쓰기 강좌나 글쓰기 워크숍이랑 좀 다르게 차별점을 가져가자 생각하고 잘 꾸며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글쓰기 워크숍에서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도 뭐 작가들도 어떤 좀 불만들이 있거든요. 다른 글쓰기 지도하는 다른 작가님들 만나보시면은, 일단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 학점제에 대한 불만이 되게 크세요. 다들 열심히 했는데 이게 상대평가를 해야 되니까 어떤 학생은 A, 어떤 학생 B, C, D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글쓰기 실력이라는 게 애초에 처음부터 조금 출발선이 좀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굉장히 그런 게 부담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 강의는 안 하시고 사설기관에서만 강의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많은 경우에 이 지도하는 강사분이 이 학생들의 원고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강하게 피드백을 못 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저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내 의견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수강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이게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모르거든요. 이 원고를 잘 마무리를 해서 어딘가에 책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투고를 하거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오히려 그 길을 막는 게 아닌가, 이런 부담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뭐 글쓰기라는 게 아직 뭐 이렇게 되게 아카데믹한 어떤 학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좀 감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그래가지고 뭐 자세를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뭐 수강생들끼리 서로 합평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저희는 좀 이번에 용기를 내봤고, 어쨌든 신청한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이런 시놉시스라면은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본인들이 의지가 있는 분들을 받았고, 프로그램의 목표도 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상업 출판사인 민음사에서 프로페셔널한 편집자들이 검토를 하고 그거를 실제로 잡지에 싣는다,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어떤 부분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어떤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알게 됐고,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뭐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단기 목표가 있으니까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목표를 잘 이해하시니까 되게 잘 따라와 주셨어요. 그런 목표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뭐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같이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걸 맞춰가지고 글을 쓴다, 언제까지 완성 원고를 낸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열정이 있었고, 그런 점들 되게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작품들 몇 개 있고요. 제가 되게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여기는 원고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출판사 편집부에도 제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 눈으로 보게 하려고 해요. 인상적인 순간들은 사실 뭐 여러 번 있었는데 간단하게 다과회를 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았는데 쉬는 시간에 뭐 나눴던 이야기 이런 것도 좋았는데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저런 거였던 것 같아요. 워크숍 하기에는 약간 많았던 것 같은데 20명인데 20명의 원고를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처음에 이제 선정을 할 때 보게 되는 셈이고 초고를 보게 되는 셈이고 그리고 시놉시스를 제가 어떤 형태로 짜오라고 해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초고를 거치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20분의 어떤 작업들을 제가 본 셈인데 그리고 저는 피드백을 두 번에 걸쳐서 드렸죠. 근데 제가 피드백을 드릴 때 이전까지 글쓰기 교실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약간 밀어붙이는 피드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나름 좀 조심스럽게 이거는 저의 의견이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또 어떤 거는 이 피드백을 따르려면 굉장히 공들여서 작업한 본인의 그때까지의 작업을 많이 허물어야 될 텐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한 분들도 계시고 한두 분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제가 어떤 조언을 이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이들 납득을 하시고 그 방향에 되게 충실하게 이렇게 가져오신 게 시놉시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초고를 받았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시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뭐 어떤 분한테는 2주, 어떤 분한테는 4주 뭐 이런 기간이었는데 그 안에 이만큼? 뭐 이러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작가가 되는 게요, 특히 이제 소설가가 되는 게 되게 긴 레이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와중에도 제가 기자로 활동을 했고, 에세이를 썼고, 소설을 썼는데, 제일 발전 속도가 더딘 게 소설 같습니다. 기사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랑 소설 쓰는 법 가르치는 거랑 이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과연 이게 늘기는 느는 걸까? 그런 의문이 제일 많이 들고 그 외에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재능이 원래 없는 거 아닐까? 이걸 쓰면 뭐 하나? 뭐 써가지고 누가 뭐 내 원고를 읽어주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되게 긴 레이스더라고요. 저도 지금 데뷔한 지 10년이 넘었고 13년이 됐고 저보다 조금 앞서 데뷔했던 분들 혹은 제가 90년대부터 알고 있었던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작가들 그리고 저보다 조금 늦게 데뷔한 분들 보니까 결국 꾸준한 사람 못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늘어요. 쓰면 늘어요. 되게 더디게 늘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계단처럼 그것도 늡니다. 자기를 한번 믿어보시고요. 라이터스쿨 오신 분들은 저는 저건 확신하는데 다들 굉장히 에너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그 에너지 가지고 자기를 한번 믿고 이렇게 가보시면 늡니다. 진짜 늘고 그 기회가 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기술들이 저희의 감각에 봉사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를 이제 즐겁게 해주고 피곤한 생각을 안 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되게 놀라운 일인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생각이라는 게 느낌이랑 다른 게 뭐냐면 생각을 글자로 합니다. 생각을 글자로 하고 생각이 길어지면 우리가 그거 글자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글자 없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긴 생각이 되면 그래서 쓰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암산을 못하고 종이에 수식을 적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계산이 되는 것처럼 생각도 결국은 글에 의존하더라고요. 저는 글쓰기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의 임무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금 기술들이 저희를 생각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을 때 거기에 그렇게 휩쓸려 가면 안 되겠다.
그거를 지키는 길도 글쓰기겠다. 그런 생각입니다.